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정열님이신데 프로필에 보시면 실전 투자자이시자 공인중개사이시고요. 많은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2017년 가장 핫한 부동산 강사라고 되어 있네요. 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꼭지만 제가 뽑아서, 몇 가지 주제만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성의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이제 양호한 사업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면 그만큼 새로 기반 시설,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사업지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지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기반 시설에 따라서 사업성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지에서 이제 그 토지가 정비 기반 시설처럼 빠지는 건 아니지만 위에 이제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물 중에 어느 정도를 내가 분양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비 기반 시설이든 임대주택이든 내 사업지에서 내 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 공제되는 부분인데, 그 측면에 있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현금 청산의 부분입니다. 현금 청산의 경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재건축은 현금 청산으로 빠지는 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재개발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 이제 현금 청산자가 작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청산자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일반 분양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받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해서 그 금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가 적다? 그렇다면 대부분 다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반 분양분의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입자 보상이나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이제 다 비용 측면이겠죠. 비용 측면인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 보상분이 없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의 경우에는 재건축은 존재하나 재개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의 사업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다섯 가지 항목은 사업의 양적 측면이 된다기보다 이제 음적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냐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성을 보게 되면 일단 재건축의 경우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빠진 항목들이 좀 적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얼마나 현금 청산을 하게 될지도 알 수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세입자 보상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수익성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에 대한 안정성도 달라지겠죠.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인 사업의 진행 단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뭐 시행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착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조합을 설립하는 시점부터 관리처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이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당연히 차익이 높을 거고요. 그 차익은 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당연히 차익은 줄어들겠죠. 사업이 점점 구체화가 되니까. 그 대신에 그 수익에 따른 위험도 당연히 조합 설립 시기에는 높을 것이고, 관리처분 계획 시기에는 낮을 것이다. 통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요 단계부터 요 단계까지가 뭐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10년 가까이 투자금이 묶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단계별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조합원 자격, 내가 매수하는 물건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물건인 거냐, 그리고 입주권이 몇 개나 발생하는 물건인 거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래 표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을 거고요. 재건축과는 다르게 토지나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서울시는 90평방미터가 기준 조건입니다. 그래서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입주권 개수입니다. 실제 입주권이 발생을 해야 그 입주권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건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1주택부터 그 다음에 보유주택 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이제 입주권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주택만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주택 입주권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평가된 거 혹은 그 면적에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2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범위에 따라서 3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4개, 5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다르게 기본은 1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그 평가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제 2개의 입주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입주권 개수는 그 사업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업시행 인가 파트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시행 인가 파트에서 이제 사업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부동산 외에 일반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 분양 판매분이 최대한 확보가 돼야 해당 부분을 판매한 금액으로 이제 내 부동산을 대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돈으로 내 부동산을 다시 새로운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 소위 이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파는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야 이 일반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일반 분양 세대수를 산정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을 했을 때 몇 세대를 만들 수 있느냐에서 사업 전에 몇 세대냐를 이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 후의 세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업 가능한 대지 면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후에 분양하는 세대수의 평균 계약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사업 후 세대수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업 후 세대수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가능한 대지 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사업 전의 대지 면적에서 기부 체납으로 빠지는 면적을 빼야지 이제 사업가는 대지 면적이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식에서 보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야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지려면 사업 후 세대수가 올라갈수록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사업 전 세대수는 줄어들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업 후 세대수를 구하는 주요 팩터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데 이 팩터들을 가지고 보면 기부 체납 면적이 적을수록, 그 다음에 법정 용적률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평균 계약 면적, 그러니까 사업 후에 그 아파트들의 평균 면적이 작을수록 사업 후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전 세대수의 경우에는 해당 단지, 기존의 주택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그런데 이제 용적률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 용적률 안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대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용적률이 200%라고 하더라도 그 200%의 면적을 조금씩 나눠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을 거고요. 용적률이 똑같이 200%를 하더라도 면적이 크게 된다면 당연히 세대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사업 후 세대수와 사업 전 세대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숫자, 뭐 용적률만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세대수만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팩터들의 함수관계를 잘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때 사업성을 판단하는 부분인데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당연히 분담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분담금이라는 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받는 분양가 대비 내 권리가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차액을 이제 내는 거죠. 조합원 분양가가 뭐 3억인데 내 권리가액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이제 분담금으로 더 지급을 해야 내가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 권리가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종전자산.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가액에다가 이제 비례율을 곱하는 거고요. 비례율이라는 건 종후자산. 이게 사업이 끝났을 때 나오는 그 자산가액이 총 얼마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걸 이제 들어가는 기존 자산, 종전자산으로 나누는 게 비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부 팩터를 보시면 종후자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로 구성이 될 거고요. 사업비는 공사를 하는 비용과 그 공사 외에 다양한 기타 사업비로 구성이 될 거고 종전자산가액은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팩터들에 의해서 이 가액들을 계산을 해보고 당연히 분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종전자산,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하기 전에 내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이제 종전자산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얼마나 다른 조합원들과 균형 있게 평가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2억이냐 2억 5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억이면 다른 사람도 2억이냐 아니면 나는 2억인데 다른 사람은 2억 5천이냐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내 종전자산이 2억으로 평가된 경우와 2억 5천으로 평가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2억으로 낮게 평가가 되면 이제 종전 평가 가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종전자산은 2억이냐 2억 5천이냐와 상관없이 분담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됐다는 것은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도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됐다는 거고요. 종전자산이 2억 5천으로 평가됐다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도 높게 평가가 됐다는 거니까 종후자산이랑 사업비가 똑같이 50억, 30억이라는 전제 하에 종전자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비례율이 달라지고 이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해 보면 비례율이 달라져도 이 종전자산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이 권리가액은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픽스되어 있을 때 그 분담금은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그에 연동되어서 비례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내 권리가액이나 분담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책은 이정열님께서 쓰신 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책은 이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한 사업성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투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독해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